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집거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인선이 나왔고 이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안철수 측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동정부에 파열음이 나왔고 목요일 밤에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전격 회동을 하고 어제 회의에 참석하면서 갈등을 매듭지었습니다. 이제 갈등이 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인정? 네.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좀 소통의 부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선인 측의 설명을 보면 추가 인선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 측의 의견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응답이 없었다라는 입장도 있었고, 또 안철수 위원장은 공동정부가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이제 급하게 회동이 이루어졌고 당선인 대변인 측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 지켜봐야 될 지점은 어제 회동 자리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구상하고 있는 것,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윤석열 당선인 측에 전달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인사 과정이 앞으로의 일정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안철수 위원장의 반응이 또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안철수 위원장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의견을 밝힐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칩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본인이 원하는 공동정부의 그림이 있다면 같이 당선인과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안 위원장 그전에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었다가 다시 회동을 하고 그런 건데 공동정부 그리고 갈등 해소 됐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공동정부의 목표는 좀 원래 목표에서 멀어지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동정부라 하면 인선이나 아니면 정책에서 그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서는 그냥 공동정부가 아니라 단독정부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혼자서 하는 듯한 느낌 이상을 더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18명의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중에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의중이 반영됐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고, 최근에 안철수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태규 인수위원이 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퇴를 하는 과정도 협의해서 사퇴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 문자를 언론에 먼저 보내고, 그래서 인수위 관계자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협의되고 조정된다기보다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언론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렇게 보여지고요.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독단 정부처럼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소통하고자 하는데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업무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뭔가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앞서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대변인께서는 언급을 해주기도 하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인선이 또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차관 인사 등 추가 인선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갈등이 좀 봉합이 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갈등이 재현될 것인가,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추가 인선에 대해서 누가 추천을 하느냐보다는 합당을 하면 해결될 문제다라는 좀 취지로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들으셨는지요? 일단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동정부라 하면 내각이나 아니면 국무위원 혹은 아니면 관계자들의 어떤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 좀 포함되는 게 핵심일 거고요. 근데 이 어떤 두 집단의 이해관계 속에서는 단순히 공동정부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합당 관련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합당되어서 지방선거에서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아니면 선거 비용과 관련된 문제를 푼다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이야기되는 부분이긴 하나, 사실은 공동정부를 국민들이 바랬던 건 그 두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이 잘 연합되어서 더 좋은 정부가 만들어지길 바랬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런 공동정부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관련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합당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준석 대표나 여러
당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보게 된다면 큰 틀에서는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부채 승계라든지 당직자 승계 문제에 있어서도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뭐 다만 최근에 어떤 인수위에서의 안철수 위원장의 불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합당도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은 봉합이 된 상황이고 이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뭐 비서실 인선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차관급 인사의 인선 과정에서 안철수 위원장의 요구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따라서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합당도 좀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윤석열 당선인이 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잘하고 있다 50, 잘못하고 있다 42. 3월 9일 윤 후보가 당선인이 되고 지금 한 달이 조금 넘게 흘렀을 때 나온 이 수치입니다. 임 전 대변인 예.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수치 자체는 한 2주 전에 비해서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저는 어느 정도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관리가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대선 결과 자체가 굉장히 박빙승부여서 이제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수완박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해결책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이 50대 50 정도로 볼 수 있는 이 지지율은 조금 쉽게 깨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보면은 긍정의 이유를 보게 된다면 공역 실천 인사, 집무실 이전 뭐 이런 건데 또 보게 된다면 부정 이유가 이게 같습니다. 집무실 이전, 인사, 뭐 독단적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당선인이 공약을 시행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한 달 전에 대선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공약은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과 약속을 한 것이기에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외에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방역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찬반이 나뉘지 않는 통합의 아젠다를 던지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향후 5년간 국정 운영 기대치가 57%, 잘할 것이라고 답한 게 57%인데 과거 대통령들을 보면 당선인 시절에 80%를 웃도는 정도를 기록했단 말이죠. 네.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까 뭐 저희가 막대표에서 부정적인 지점들을 봤지만 좀 눈에 띄는 이유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였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이라 하면 본인의 지지층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면모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거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층이 아닌 분들이 바라는 것들도 좀 고려하는 행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 이슈로는 대표적으로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것이에요. 모든 공약 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히 어떤 후보로서의 예. 태도인데, 예를 들면 병사 월급을 즉시 취임 즉시 200만 원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되게 불투명해지고 있는 반면에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공약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다른 시민 집단이 보기에는 어떤 갈라치기의 정치,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가 여성 혹은 여성을 지원하는 제도 때문이라고 봐오는 그 어떤 관점이 아주 부적절하다고 해서 폐지가 아니라 조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자라고 하는 요구가 되게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한바니까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되려 한쪽 측면의 이야기만 듣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높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언급이 됐었던 검수완박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야 갈등이를 둘러싸고 좀 점점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 전면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제 소속 의원 전원 발의로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차이점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존 법안과 이제 새롭게 발의한 법안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일단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이 없어지고, 그리고 수사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이 70년간 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국가 형벌권과 관련된 아주 큰 권한, 하나는 기소권이고 하나는 수사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기소권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사권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 공수처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게 좀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원 발의이기 때문에 민주당 전원 172명이 발의를 한 겁니다. 예. 어제 발의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어떤 패배 원인의 진단을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권 비대위원께서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경찰에 대한 수사와 공수처에 대한 수사라는 게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의 인권을 구제하는 방안은 보안 수사라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경찰이 충분한 수사를 지휘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내부적 관계에 의해서 사건을 덮으려는 모습이 보일 때 검찰이 강하게 개입해서 보안 수사를 지시하고 가려진 피해자의 인권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정답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 수사의 경우에는 사건이 다 일어난 이후에 경찰이 잘못된 것이 보이면 그때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여서 피해자 인권은 전혀 구제될 수 없는 것이고 사실상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수사권의 기소권 완전히 분리가 어떤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어떤 경제사범이라든지 부패범죄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을 여전히 놔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놔두고 있는 이유가 경찰의 단위에서는 그것을 수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사권을 놔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그러한 개혁 법안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은 이미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킴으로써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의 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그것도 지금 야당과의 합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오죽했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임명한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런 식의 법안을 통과시키면 나를 탄핵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정의당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정당으로 평가받는 정의당에서도 이런 식의 방법과 이런 식의 시기는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겠습니까? 네. 저는 민주당이 다른 정당이긴 하지만 정말로 조언을 드리는 입장에서 지금 청년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권지웅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비대위 회의 내에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박지원 위원장의 경우에도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청년들을 기껏 불러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민주당이 과연 청년 정치를 말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네. 저를 비롯해서 청년 비대위원 걱정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민주당의 가장 우선순위 법안이 뭐가 돼야 되는가에 있어서는 지금 몇 분의 국회의원분들과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붙어 있음으로써 발생했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지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기해 주신 이야기 중에 그럼 수사의 역량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공백이 생기지 않겠냐는 지적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가 우리 모두의 과제인데요. 우선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FBI와 같이 국가 차원의 수사를 전담하는 부처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찰만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자는 게 아닌데요. 물론 이 역시 여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부조직법을 제출받아야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이 당에 있는데 네. 당내 분위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만장일치로 된 상황이라서 172석이 네. 당내 실제로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저는 의총장에 있었는데 의총장에서 주로 나눠졌던 것은 이것을 어떤 속도로 할 건가에 대한 것이었지 네. 이것 자체에 대한 어떤 이견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뭐 수사권의 공백이라든지 수사 역량의 공백과 관련된 것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다소 이야기들이 좀 있었으나 지금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당연히 보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국형 FBI,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지만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민주당은 4월 내에 지금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 진정으로 어떤 수사권의 공백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그에 대한 공백을 채울 만한 그러한 대안들을 먼저 내놓고 이걸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 시켜놓고 수사권의 공백은 나중에 논의하겠다. 저는 이것은 그 수사권의 공백에 놓이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검찰의 부적절한 그런 문화가 있다라면 그것을 개혁하는 데는 그 누구도 당연히 동의를 해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의 공백이 명백히 있을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단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내 속도 조절론도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속도전으로 좀 치닫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은 늦어도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하고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 정의당 입장 이런 것들이 변수였다면 23일부터 시작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이 또 겹쳐버려서 이것도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이제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는 것도 있고 그 협조 외국으로 나가신다고 하면 그 사회권을 누가 어떻게 위임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 부분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 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속도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법무장관으로 한동훈 후보를 지명하게 되면서 이것들이 더 속도를 내야 된다는 의견에 되게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되려 이제 이 문제를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뭔가 공백이 없게 풀어나가자고 만약에 생각했더라면 저는 이런 법무장관 지명은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맞불을 놓다시피 싸움판으로 만들어 가게 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더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속도론에 있어서 사실 이견이 있는 입장입니다만 지금과 같은 국면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외통수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네. 민주당은 이걸 쌀람이라 그러죠.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강행을 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말한 것처럼 속수무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회기를 지금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의 협조가 없으면 민주당을 셧다운 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만약에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회기 쪼개기를 한다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대응할 방책이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에도 뭐 해외 순방 일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피하는 것이죠. 본인도 지금 이게 의사봉을 두드리는 장면 자체를 본인이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도 박병석 의장이 왜 이렇게 기피하는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박병석 의장이 없으면 김상희 부의장 통해서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김호수 총장, 정의당 그리고 박병석 의장도 기피하는 모습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도 정의당도 기본적으로 뭐 저희와는 입장이 다릅니다만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찬성하지만 속도나 방법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에도 뭐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할 정도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과연 이 사람들을 모두 이 세력들을 모두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해석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왜 국민의힘과 이해관계가 굉장히 충돌되는 다른 단체 그리고 다른 집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하는지 그 지점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윤석열 후보자도 사실은 검찰총장 인선이 될 때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동의하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을 막고 있는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타당한 대안을 내면서 이것을 다르게 조정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 하기 때문에 막는 형국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박병석 의장의 경우에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국회의원들과 사실은 약속한 바라서 그것을 함부로 어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어서 이 일정을 피하기 위해서 떠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일단 사회권 이양 질문에는 즉답은 하지 않은 상태긴 한데 뭐 두 예. 분도 언급하셨다시피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부의장이 대신 사회를 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언론법 무산 사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추진의 의지가 있었다가 결국 추진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도 저희가 뭐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한 대로 사실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들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지 지금 법안 논의 및 통과가 가능한 것이어서 예.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박 의장 좀 어떤 선택하리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통과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중재법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도 보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소위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면서 다양한 국민들도 굉장히 반대하는 추세가 높았고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과 굉장히 이해관계가 충돌했던 많은 시민단체도 전부 언론중재법은 아닙니다라는 목소리를 냈어요. 그때와 비슷한 형국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과 이해관계는 충돌하는 정당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모든 단체들이 이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대위원님께서는 왜 국민의힘은 대안을 안 내놓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검찰 개혁 문제 그리고 검찰의 어떤 문화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진의가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라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진행되는 방향을 본다면 검수완박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 당론 정해놓고 왜 여기에는 국민의힘 안 따라오냐. 불만이면 대안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순서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검찰 문화에 대한 수정을 진정으로 하고 싶었다면 전 처음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반발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는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야반도주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반대의 뜻을 밝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김호수 검찰총장이 탄핵을 요청할 정도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대가 되는데 그럼에도 속도를 높여서 강행할까요, 의원님?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 관계자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어떤 질문은 있긴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검찰의 권한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검찰의 몸을 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저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붙여놓은 상태로 저희 이 어떤 국가형벌권을 유지해 오면서 발생했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좀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용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